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봉화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만났는데 동행한 인물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언론의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마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최근 들어서 이게 본격적인 활동,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는 영부인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과거에 제2부속실을 폐지 공약을 했고 지금까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공적인 일을 하실 때 돕는 팀이 좀 있어야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논란만 좀 보면은 네. 사실은 권양숙 여사를 만나 뵈러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인사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선배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사드리러 가고, 그다음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 통합의 측면, 협치의 측면에서도 좋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실 때 저희도 지난번에 지도부가 이제 봉화마을에 사실은 인사드리러 갔을 때요. 여사님께 무슨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가지고 가야지, 뭘 좋아하시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선물을 또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팀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돕는, 평소부터 잘 아는 이제 친구분이 사실 도와주고,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워딩은 이제 좋아하는 빵 사갖고 이제 함께 가느라고 또 그렇게 했다는 지인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 그게 저렇게 민주당에서 막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큰일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저거는 좀 잘했다. 그리고 차라리 민주당에서 그러면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해서 만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괜찮지만, 이게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제2부속실 재설치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거는 김 여사의 어떤 정치적 행보, 정치적 메시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이 왜 나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건희 여사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했죠. 그 뒤에 그 공약이 나왔어요.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배우자로서 조용한 역할에 그치겠다. 호칭도 대통령 영부인, 이건 좀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누구 여사 정도면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고, 저는 그 행보들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조용한 내조만 하고 자연인으로서 머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그에 맞게 저는 대통령 영부인의 행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선 논란도 나오고 비선 논란도 나오고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비서실에서 행정관 한 3명 정도를 배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전담이 아닌 거죠. 다른 일을 하면서 겸해서 그걸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봉화 방문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봉화마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간 사람은 더 이상 누구나가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순실 씨 비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비선이 처음부터 비선이 아니에요. 공식적 직위나 직함 없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의 지근거리 있는 사람한테 힘이 실리면 그게 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 거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이게 뭐 제2부속실인지 제2부속실로 하든 명칭을 어떻게 바꾸든 공적으로 관리되고 공적으로 제어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그게 대통령 영부인의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2부속실이 뭐 과거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이 약속이었는데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용한 내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인가 윤 대통령이 태기를 해라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은 좀 그 모호하고 기준을 흐리는 얘기죠. 공격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보세요. 그 조용한 내조라는 거는요. 언론에 보도되느냐 보도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내조라는 건 그 겸손함,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게 저는 조용한 내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의하면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계속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양숙 여사, 그다음에 그 전에 이 길을 가셨던 선배님들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네.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용한 행보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가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조용한 내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는 틀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언론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공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게 서로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둘러싸고 또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우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SNS 상에서 또 이 팬클럽 회장과 시사평론가 간의 설전, 뭐 이 육두문자까지 섞어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결국 뭐 어찌됐든 간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앞선 논란과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역시 공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팬클럽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그걸 뭐 말릴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해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팬클럽을 통해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집무실 홍보수석실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은 사진이 전달된다든지 네. 그로 인해서 논란이 빚어지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강신업 변호사라는 분은 뭐 여러 정당을 전전한 정치권에 계셨던 분인데 저분이 뭐 팬클럽 회장을 자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분이 뭐 거친 말을 했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 팬클럽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따르고 좋아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홍보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건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은 사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팬클럽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을 빚을 수 있고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팬클럽이 팬덤처럼 막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팬클럽을 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입할 수도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팬클럽을 막 만들어서 사실 지원하고 싶으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거에 그런 팬클럽의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면 이제 지나가고 보면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사그라들 때도 있고 또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정하는 서로의 이제 자정 노력이 있어서 네. 계속 이제 좋은 의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이 어제 정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이 됐는데 대국민 공모도 있었고요. 전문가 심의 과정도 거쳤지만
후보작 모두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사지 못한다라면서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럴 거면 왜 공모까지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새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공모작들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단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최종 공모작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봐도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예. 적절한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냥 평이하게 명칭을 정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공모작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초기에 이제 의혹이 강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의혹이 크다 보니까 이제 공모 방식을 취했는데 3만 명 정도 국민들이 공모를 해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게 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최종 그 선정작에는 600만 원, 그다음에 차선작에는 300만 원. 근데 이게 관련 규정상 최종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응모해 주신 분들은 다소 조금 황당해할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사려 깊은 적절한 그런 감사의 표시 같은 게 대통령실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읽혀지는데 이렇게 대국민 공모에 퇴색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자 오늘 뭐 차차 결론 내리겠다. 좀 더 숙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 저는 그 공모에 응해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무슨 상금을 바라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관심 있고 정부가 이번에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사실 한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뭐 엄청난 비판을 또 받아야 되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용산 이제 대통령실 이건 사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지도부하고 그 대통령과의 그 오찬이 있었습니다. 점심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이런 명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저에게 그 용산이라는 용산대 그 이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용산이라는 용산대? 이름이 들어간. 네. 예, 청와대니까 청와대니까 용산대. 용산대. 네. 이거를 꼭 대통령께 좀 말씀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점심 먹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지금 옮긴 이 역사적인 정말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산이라는 건 이미 상징적인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예. 그런 명칭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께서 제게 또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우리 공모 받아가지고 온 것 중에 이제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의원님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용산이란 단어가 들어간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당분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차차 이 부분은 그냥 해결하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 극우 단체의 시위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뭐 법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 시위 현장을 녹음해서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또 틀어놓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역시 또 법을 꺼냈습니다.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양쪽의 시위 양상이 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좀 극단화된 그런 정치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가 허용되는데 법에 따라서 될 거다. 그 메시지가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물론 일관성은 있게 오늘도 법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 지금 서초동의 시위가 양산의 시위를 또 자극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 문 전 대통령 시위 그 사저 앞의 시위가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격렬해지면 또 그게 이 서초동 앞에 시위를 자극해서 점점 더 상황이 또 나빠지는 격렬해지고 거잖아요. 이제 극한 갈등으로 치달을 텐데 저는 그래서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방식의 어떤 특히나 이제 혐오 표현을 동반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시위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자제를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대통령의 언어,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적인 감정을 약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일 때요. 그 사저 앞에서 시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박영선 전 의원이 가세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마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개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결국 개입을 안 하셨습니다. 아무 입장 표명이 없으셨어요. 그 가슴 아픔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역시나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럴 때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감정들이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마음 아프실 거라고 봐요. 사적인 감정, 개인의 감정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다 틀리고 복잡하고 같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대통령이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순간 또 어디서 어떤 부분으로 이게 또 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이 계속 갈등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워딩으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간다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 말고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발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군가 어느 한쪽은 좀 먼저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을 뒤따르면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국민적인 바람은 있지만 네. 그것을 잡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아니, 방법은 상황이다. 사실 있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제 감정을 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자기네가 잘못했다 그 당시에 이 사과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니까. 예. 먼저 정치인이 사과를 하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서 그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각 당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볼 텐데요.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인선으로까지 이 갈등이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과 당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었고 저는 뭐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 당원 모두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과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 최고위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제 판단에서 제 주장을 하는 것이지 뭐 누구와 연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를 재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또 들으신 것처럼 권 원내대표는 그래도 당과 당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지도부 간에 좀 통일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통일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합당을 할 때요. 그 일선에서 이제 그 룰, 그 합당의 그런 기본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팀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보고받지는 않고 최고위 지도부는 그 마지막 결론만 보고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팀에서 그 세부적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을 배려해달라.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막 두 자리 달라.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당연히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받지 못한다라고 아마 이미 다 그 상세적인 얘기가 다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은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세세한 내용을 대표는 다 보고를 받았겠죠. 대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합당의 처음에 내용과 다르냐. 아마 이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뉴스의원제에서도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부분을 두고 뭐 화합 얘기를 하니까 화합을 뭐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놨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관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견원지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갈등을 또 풀어갈 것인가 한솥밥을 먹게 된 이 상황에서 참 관심이 많은데 그 측면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두 분의 관계가 이제는 한 당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 두 분이 각자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국민의당 몫으로 이렇게 배려한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 거는 좀 이례적이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이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는 분인데 정점식 의원은 물론 지명직 최고위원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선출되지 않은 분인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이게 좀 이치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또 이렇게 뭐 오래 끈끈하게 이어진 것도 아니다.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정점식 의원하고 뭐 길지는 않더라도 소통이 잘 되고 이분이라면 균형감 있게 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런 어떤 이례적인 지명 또 이치상 좀 잘 안 맞는 그런 지명이 이루어지니까 그 저희가 뭐냐 이걸 이제 이준석 대표는 문제 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이 정점식 의원을 지명한 것이 결국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나름의 한 라인을 만들고 또 향후에 이제 당권 경쟁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예. 그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윤계 의원들과 좀 가까이 하려는 그런 포석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찌됐건 간에 안철수 의원 몫으로 즉 국민의당을 대표하는 그런 안철수 의원 몫으로 이제 할당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안철수 의원의 권리일 수 있어요. 누구를 지명하든 간에. 예. 근데 현저히 뭐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분이라든지 또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전력을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면 안 되겠죠. 근데 정점식 의원도 그렇고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도 물론 이제 말을 좀 거칠게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과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합당이라는 대의를 어쨌든 두 당이 공감하고 합당을 이룬 만큼 안철수 의원의 몫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계시고 또 검찰 출신이시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양쪽에서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안철수 의원 전 대표께서는 사실 이제 대선 주자시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군 중에 이제 한 분이세요. 그러면 길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뭐 내 편을 주장하면서 내 편을 꽂는다 뭐 이런 의미를 자꾸 가지면 그거는 그 큰 그림에 좀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는 결국은 안철수 의원께서 크게 보고 가시지 굳이 뭐 지금 이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와 뭐 갈등을 갖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미경 최고위원도 너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22개월 남았는데 전국 선거구에 대해서 이 조직위원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장이 의결을 거치고 나면 당협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게 되고 당협위원장은 총선 준비를 하는 자격을 사실상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앞서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 이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을 두고 일부 지역구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정진석 의원이 했고요. 그것이 뭐 성남 분당을이나 또 동대문을 여기 계시는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 비례대표 의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정면으로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한바탕 또 설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다라고 이 대표는 얘기를 했음에도 최고위 의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박원석 의원이 좀 한 걸음 옆에서 보는 견해를 좀. 근데 제가 여쭤봐야 정당 내부에 네. 이 조직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고 네. 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치열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위원장 선정이 이번이 끝이 아닐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내년 6월이 임기지 않습니까? 새 당대표가 내년 6월에 들어서고 나면 총선 직전에 한 차례 더 조직위원장 선임이 있고 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내 이 뭐 힘겨루기랄까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열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곤혹스럽죠. 저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전 지역구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구가 없는 사람이 2년 후에 이제 총선을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지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아무 지역구 나가서 나 여기 한다고 활동하면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은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도 최고위원이지만 그걸 보고 제가 원하는 지역에 응모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도 작성해야죠. 수십 개 이 서류가. 그다음에 뭐 발전계획서 지역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을 검토해가지고 넣어서 서류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면접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정은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갖고 사실은 이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최고위는 이번에 당협위원장이 바로 공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또 한 차례 또 있을 수가 예, 있고요. 예, 예. 마지막 공천 작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모르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최고위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최고위는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하자 있는지 여부만 검토하지 일단 그 심사를 다 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강특위에서 한 거를 일단은 존중을 해서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해주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해철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보궐선거죠. 직접 출마한다든지 등의 내용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평가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전당대회에서 바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뜻 먼저 나서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당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지는 분들은 또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 역시 반드시 출마를 고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의원의 말 중에서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책임의 주체는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일 겁니다. 이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지금 이 책임을 둘러싼 얘기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의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재명 의원이 이 계파의 또 팬덤 정치를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걸음 좀 최근 들어서 몸을 빼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했던 부분과 또 대장동 수사 관련된 검찰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했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데다가 선거 패배 책임론이
당에서 아직 가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책임이 있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이런 여론도 상당수 있고 그걸 의식해서 이제 일종의 로키 조용한 행보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검찰의 지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보도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재명 의원에게 출마의 명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의원 본인은 물론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해서 이제 정치보복의 칼날을 들이댄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강하게 뭉쳐야 되고 또 강하게 뭉쳐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을 세울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약간은 옵니다. 물론 그걸로 충분한 명분이 될지 당내에서 들끓고 있는 이 쇄신과 변화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의원은 막 이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오늘 약칭 더 미래 민주당 내 진보 개혁 세력의 모임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대선 패배와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명백하다라는 얘기들이 줄을 이루면서 과연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의 이재명 의원을 흔드는 바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론은 비등한데 문제는 이제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을 출마를 봉쇄했을 때 민주당 쇄신 변화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대안이 있느냐. 일부에서 이제 세대 교체론도 등장을 했는데 그 세대 교체론이 단지 물리적으로 연령만 젊은 그런 세대의 등장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비전, 또 새로운 어떤 노선, 새로운 가치 이런 걸 제시해야 그게 당원과 국민의 공감대를 살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세대 교체론이라는 게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다소 좀 인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혹은 당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현실론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 사정의 칼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당내의 리더십이 있느냐. 1,600만 표를 넘게 받은 이재명 후보 빼고는 더 있겠냐. 근데 저는 이대로라면 그 현실론이 그냥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새로운 리더십의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 역할론 그렇지만 인위적이다. 뭔가 당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상대당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지금 부상하고 있는 70년생 이 기술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아니 그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결국은 다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 될 때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 정답을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더 나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너무 들면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네, 직접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미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미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럼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이재명 의원을 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쇄신안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더 찾게 되고 70년대 기술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꼭 이기고 싶으니까 그 제가 이제 TK나 그 대구 경북을 가보면은요. 개인적으로 그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원로들, 고문들께서 그 이준석 대표, 젊은 대표에 대해서 선뜻 이게 도장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이기고 싶으니까 2030이 우리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니까 하면서 손을 벌벌벌 떨면서 찍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토록 민주당도 손을 벌벌 떨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과연 민주당이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 지금은 뻔한 거거든요. 그림이 어차피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겠죠. 그럼 그다음부터 아마 수사 줄줄이 또 기다리고 받아야 되면 그때 아마 민주당은 스크럼을 짜고 계속 정치 보복 노래를 할 겁니다. 정치
보복하지 마라, 야당 탄압하지 마라 계속 이럴 거거든요. 그건 뻔히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쭉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안 잊어버리셨거든요. 예. 과거에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정치 보복을 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문재인 정권 내에서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 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새로운 사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은 또 한 차례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의혹과 관련해서 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역시나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백윤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고 영장 실질 심사도 있었습니다.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떤 물증, 실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그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주도했다는 그런 실질적인 물증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수사의 확대 여부 또 백운규 장관의 구속에 이은 사법 처리 여부가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아직은 뭐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상혁 전 행정관이죠. 지금 예. 의원인데 박상혁 의원이 인사수석실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이거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이걸 두고서 정치보복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이제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디까지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건가 이건 좀 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겨눴다면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비서관, 인사수석까지도 어쨌든 검찰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한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례가 있고 그때도 김은경 장관하고 또 관련됐던 행정관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단지 검찰이 그냥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이게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고발된 지 3년이 지난 사건을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확대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읽히는 점이 있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지난 보복 적폐 수사도 보복 수사였냐라고 또 바로 맞불을 두면서 이것이 정치권에 좀 뜨거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의 시작은 문재인 정권에서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년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3년 동안 왜 못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시작은 했지만 못한 거예요, 수사를 검찰에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수사를 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못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지금에 와서 아마 그때 그래도 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작한 거지 사실은 이거를 무슨 의도가 있다고 저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미 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말고도 예. 그 경제성 조작 사건 한 거, 그 부분도 있고 업무방해도 있고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다 아시면서 하는 거를 뭐 이런 걸 무슨 보복 수사를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